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식선에서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최초의 원자력 과학자였던 퀴리 부인이 백혈병으로 죽었는지, 왜 이따이 병이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상식선에서 쉽게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과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나온 핵 폐기물인 오염수를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처리한 후 그 물을 1200배 바닷물에 희석하여 방류하면 문제없다고 합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제거해야 하는 대표적인 방사성 원소는 세슘 137, 스트론튬 90, 아이오딘 129 등이 있으며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과학자들도 다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도 왜 IAEA라는 한 곳의 안전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에 기고한 18명의 과학자 중 14명이 지금은 오염수 방류의 때가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이 14명의 과학자들의 말은 과학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과학이 실수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것은 방사능을 처음 발견한 퀴리 부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896년 남편과 함께 우라늄에서 자연 방출되는 에너지를 연구했고 이것을 방사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2년 뒤 두 가지 새로운 방사능 원소를 찾아내서 하나는 고국 폴란드의 이름을 따 폴로늄이라고 했고 하나는 라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연구 덕분에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방사능 연구를 하는 최고의 과학자였던 퀴리 부인조차 방사능의 피해를 전혀 알지 못해 방사성 물질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거나 심지어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 과학자로서는 알 수 없는 방사능에 핍복된 그녀는 항상 두통과 통증에 시달렸으며 손의 피부는 서서히 죽어갔고 폐렴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퀴리 부인은 원인 모를 피로에 고통스러워하다가 1934년 사망을 했는데 백혈병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따이 병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오래됐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4대 공해병 중 하나로 뼈가 물러져서 기침을 하거나 의사가 진맥을 짚는 것만으로도 뼈가 부러져 결국에는 죽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일본어로 이따이 즉 아프다 병입니다. 이 병은 카드뮴의 독성을 몰랐던 1920년대 납과 아연을 채굴하던 가미오카 광산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강에 버린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병의 원인이 아직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지만 카드뮴에 중독되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임신, 내분비계 등에 칼슘이 부족해져서 뼈가 물러진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병은 진즈강 유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갱년기를 넘은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1920년대에는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풍토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은 40년이 지난 1961년에 가서야 카드뮴이 섞인 강물과 강에서 나는 먹거리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DDT 이야기입니다. 생각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6.25 때 머리를 잡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살충제로 예전 6.25 흑백 영상을 보면 미군이 포로들과 민간인들에게 무슨 약을 막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DDT였습니다. DDT는 2차 대전 당시 말라리아, 푸티스를 일으키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DDT의 살충 능력을 처음 발견한 스위스의 화학자 파울 헤르만 뮬러는
1948년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안전하다고 알려져서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농업 분야에도 엄청나게 사용하는 살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DDT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야생동물과 여러 조류가 위험에 빠지고 있고 사람 또한 암을 일으킨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이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1972년 이후 DDT는 사용 중지되었지만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자연계의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DDT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먹이 사슬을 따라서 생물 농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위 포식자들의 지방에 다른 동물의 독성 성분이 쌓이는 것으로 1970년대 사람의 혈액과 지방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표본에서 DDT가 검출될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DDT의 사용이 금지된 지 30년이 되는 2002년 미국 농무부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700개 이상의 우유 표본에서 85%의 샘플에서 탐지가 가능한 수준의 DDT 분해 물질인 DDE를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과학적이었던 DDT가 20-30년이 흐른 후에 봤더니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사람을 암에 걸리게 하는 위험한 물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엽제 잘 아시죠? 이 고엽제 또한 베트남전 당시 인체에는 무해한 그냥 뛰어난 제초제로 알고 다량 살포했습니다. 미국이 1965년부터 베트남전에 약 10년에 걸쳐서 7,200만 리터를 살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엽제가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다음 해인 1966년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인간과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고 1967년 미 국방성도 고엽제 사용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자고 했지만 무시되었습니다. 한편 미 국방성이 미드웨스트 연구소에 고엽제 사용의 문제점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지만 이 연구소는 베트남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관련 논문 1,500여 편을 검토하여 3개월 만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IAEA를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향후 미국과 한국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임산부의 경우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천문학적 금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도 과학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지만 과학은 지금의 기술력일 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복구할 수 없는 수많은 눈물과 한숨 그리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예가 위에 말씀드린 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매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주변 바닷물을 떠서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수십 년 후에도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바닷속에 살던 플랑크톤이 변하고 그 플랑크톤을 먹은 작은 물고기가 변하고 그 작은 물고기를 먹은 큰 물고기를 우리가 먹을 때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저처럼 해산물을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를 조사한 과학적 자료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더라도 바닷속 생태계 변화가 계속된다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긴 호흡으로 연구를 더 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사고 원전 노심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계속 물을 넣어야 하고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연구가 계속되는 동안 생물이나 인간과 섞이지 않게 콘크리트를 만들어 쌓아두는 방법으로 보관했다가 연구가 완료된 이후에 바다에 버리든지 해야지 30년 또는 50년 이상을 다핵종 처리 시설인 알프스만 믿고 사고 초반 잘못을 덮기 급급했던 심지어 방사성 침출수가 없다는 거짓말을 3년간 하면서 침출수를 몰래 버려왔던 도쿄 전력을 믿고 인류의 큰 짐이 될 수 있는 해양 방류를 계속 해야 하는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해양 투기했었습니다. 좀 싸다는 이유로 바다에 버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든 처리수든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너무 책임감 없이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격언을 한마디 말씀드리면, 나는 오직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쉽게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중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